일본 정부가 자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일본판 IRA를 마련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에 최대 10년간 세금을 감면하고 이익을 볼 때까지 계속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80%가량이 주택대출인 만큼 은행들의 금융소비자 잡기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화오션이 1조 8천억 원 규모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보다 기술력이 앞섰다는 평가와 함께 첫 수주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창업주 횡령 배임으로 타격을 받았던 이스타항공이 경영 정상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여행 수요가 늘면서 내년 상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요 산업 지원 방안이 담긴 경기 부양 패키지를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초기 투자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반도체, 2차 전지 분야 등의 세금 감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경제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본산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분야의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장기 세금 감면안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상 감세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때까지 과세를 2월에 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투자에 대한 감세는 공장이나 장비 같은 초기 비용에만 적용됐지만 신규 기업의 경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부양책이 시행되면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일본 기업의 자국 내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쓰비시 그룹 산하 미쓰비시 화학은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의 일본 진출에 맞춰 2025년 3월까지 반도체 소재의 신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은 TSMC와 같은 지역인 규슈에 건설되며 감광제용 고분자 소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To meet these challenges, I intend to mobilize every possible policy instrument, including the budget, taxation, and regulatory reform. 기시다 총리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자국 민 노후 대비를 위해 소액 투자자에 대한 면세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부양책에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요금 안정과 기업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임금 인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경제부 서용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오늘 이슈 플러스 주제는 뭡니까? 네, 최근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인데요.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갈아타면 되지만 이 과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금융회사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그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환 대출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앵커가 말한 대로 5월 말에 전 금융권에서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를 조회하고 더 유리한 상품이 있다면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당시 서비스를 시작할 땐 신용대출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안은 온라인 대환대출 대상을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일단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는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전산 작업에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내년 1분기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환 대출 대상을 넓힌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 주담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된 이유는 뭡니까? 네, 온라인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려면 실시간으로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아파트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하지만 다른 주택 유형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대환대출 대상에서도 다세대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 단독주택은 제외됐습니다. 이 밖에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도 대환대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주담대 중에서도 주택 구입 자금 목적이나 생활안정 자금만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데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전체 주담대의 70에서 80%가 해당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의 경우 주담대와 다르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모든 주택 유형이 대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그 주담대나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가 좀 더 간편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모든 금융사회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지금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으려면 각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제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플랫폼에서 시중은행과 보험사 수십 곳의 주담대 상품들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대출을 갈아탔을 때 소비자가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대출을 갈아타려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소득이나 자산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야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또 근저당권의 설정과 말소 같은 업무 처리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은행에 가서 이제 대기표를 뽑지 않아도 되고 또 법무사 비용도 좀 아끼고 여러 가지로 이제 편해지는 거군요. 당연히 뭐 좀 이자도 줄어들겠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금융회사들이 기존 고객을 지키고 또 신규 고객을 따내기 위해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일 것이란 게 당국의 예상입니다. 앞서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이달 15일까지 4개월 동안 1조 5,800억 원 정도의 대출이 이동했는데요. 대환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금리가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주담대거든요. 네.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합하면 대략 700에서 750조 원 규모로 파악됩니다. 신용대출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주담대 갈아타기가 진짜 대출 전쟁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특정 금융사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 한쪽으로 대출이 쏠릴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규모로 대출이 이동할 경우에 우리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되거나 할 경우는 없습니까? 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말에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더라도 대규모 머니무브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담대는 통상 3년이 지나야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올해 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대출을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땐 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같은 고금리에 대출을 갈아탈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1, 2년 뒤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앵커가 지적한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전문가 분석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은행에 몰리는 경우에도 그 은행은 이제 예대율이나 이런 거를 당장 맞추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특정 은행에 너무 많이 몰리고 특정 은행에 너무 많이 빠질 경우에는 가계대출의 경쟁 구도 자체가 완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계 부채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를 갚을 여력이 조금 더 생기면 이참에 조금 더 대출을 받아보자 하는 움직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네, 일단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새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 총량 차원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건데요. 오히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되면 금융 소비자 부담이 줄어드니 가계부채 건전성은 개선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될 경우 DSR 한도에 여유가 생겨서 차주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필요시엔 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한 갈아타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을지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서형규 기자였습니다.
네, 1조 8천억 원 규모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의 수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필리핀이 한화오션이 만든 장보고3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는 데다 기술력도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화오션의 1조 8천억 원 규모 필리핀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군전력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을 추진 중으로 잠수함 두 척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 조선기업인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입니다. 나발그룹과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리핀 측은 한화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설계 건조한 장보고3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은 필리핀 측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장보고3 PN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필리핀 측과 잠수함 유지 보수와 같은 통합 군수 지원에 관한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화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요.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기술력 측면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수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2척의 잠수함을 수주한 잠수함 명가로 꼽힙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최근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를 찾아 직접 3,000톤급 잠수함 세일즈에 나서며 한화오션의 잠수함 해외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76년 전 발동기와 경운기 생산으로 시작한 회사가 자율주행 농기계를 만들고 스마트팜 사업을 합니다. 매출의 70%는 수출에서 나오는데요. 농가 소득이 회사 매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플랫폼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농슬라라고 불리는 대동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관찰합니다. 필요에 맞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병충해도 관리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생육 데이터는 작물마다 최적의 재배법을 연구하는 데 쓰입니다. 어떤 농산물이 잘 팔리는지 소비자 수요도 예측합니다. 수요 기반에 필요한 작물을 가지고 품종을 개량하고 결국에는 농기계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농기계도 데이터를 통해서 솔루션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내수 중심의 농기계 회사였던 대동이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면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대동은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로보틱스를 바탕으로 농업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는 주력인 농기계 부문의 실적 뒷받침 덕분입니다. 대동은 올해까지 3년 연속 1조 원대 매출이 전망됩니다. 70%는 수출입니다. 북미 농기계 시장에서는 점유율 3위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농기계가 스스로 작업하는 수준인 3단계 자율주행 인증도 받았습니다. 농기계 자율주행에서 갈고 닦은 기술은 로봇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보한 실시간 GPS 기술은 로봇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IT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통하여 확보한 다양한 IT 기술을 로봇 분야에도 적용하여 고객의 편리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등지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자율주행 휠체어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도 만듭니다. 발동기와 경운기 생산에서 시작한 76년 기업이 미래 농촌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추석에 공격당한 2차 전지입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증시가 관망세에 돌입하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역성장 전망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3형제 모두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대비 8.89% 하락한 26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M 각각 8.05%와 2.59% 떨어지며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 대금도 축소하고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낙폭이 확대했다고 분석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리튬 가격은 재고 증가와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 감속으로 당분간 의미 있는 반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에코프로비엠은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은 이어지겠지만 현재 주가는 검증되지 않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데뷔하자마자 주목을 받은 기업이죠. 다음 소식은 야심찬 신인 주가 하이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 얼굴이 등장했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상장 첫날 장 초반부터 주가가 고공행진하더니 공모가 대비 115%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웹표준 UI와 UX 개발 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최종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인 24,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도 2조 4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첫 따따블 사례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지만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주 주가들이 뛰고 있는데요. 마지막 소식은 1억 명 유커 자발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다면 중국에는 국경절이 있는데요. 이번 주 황금 연휴를 앞두고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화장품 대형주인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전날보다 2%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외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VT, 클리오 등도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로 불리는 국경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인데요. 중국 현지 매체는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하루 여행객이 무려 1억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경절이 해외여행 성수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 국내를 찾는 유커들이 대폭 늘어나며 소비주들이 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윤종규 KB금융회장이 오는 11월이면 9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됩니다. 윤 회장은 리딩금융 성장이 가장 보람 있었다라면서도 세계 60위권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은 앞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진력은 우리의 가장 큰 저력이자 힘입니다. 성공 DNA를 다시 일깨워 지난 9년을 되돌아보면 리딩 금융그룹이 됐다 하는 부분에서 안도감과 함께 가장 보람된 일로 생각한다고. 윤종규 회장은 지난 9년 동안 엄청난 추진력을 토대로 KB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취임 후 주가는 지금까지 약 46% 올랐고 시가총액은 53% 증가했습니다. LIG 손해보험과 현대증권, 프루덴셜 생명 등을 차례로 인수하며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인 결과입니다. 금융업권에서는 윤 회장의 높은 재무 전문성과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현대증권 인수 당시 1조 2,500억 원이라는 통큰 베팅에 고가 매수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KB손해보험과 KB증권은 그룹 내 순이익 2, 3위 알짜 계열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인수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최종 그림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한금융을 제치고 리딩금융 자리를 꿰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KB금융의 마지막 과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계 순위로 보면 6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서는 한국에서 마치 종합금융회사로 가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정상화와 관련해선 내년 6월이면 IT 시스템 선진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영은 끝이 없는 개주 경기와 같다며 연속성을 강조한 윤종규 회장.
바통을 이어받을 양종희 부회장에겐 더 앞서가는 KB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벌금 처분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주택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은 모두 불법 건축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전국 10만 가구에 달하는 생숙은 다음 달 15일부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생숙 거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내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공시가격의 10%를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 처분이 1년 2개월 이후로 미뤄진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이미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겁니다.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재수립, 복도와 주차장 보강 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국적으로 99.5%가 변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생숙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징벌적 성격의 제재를 내리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생숙 같은 경우에는 첨세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생숙 보유자들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집단 행동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또 한 차례 거센 후폭풍이 불어올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울림 대회가 많이 있어갖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인식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대회가 유지되었으면. 단순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함께 해주시다면 이 어울림이라는 패러다임이 좀 더 우리나라 전역에 정착할 수 있는. Okay, so we wanted to promote the tennis to all kinds of people equally. Okay, yeah, that's what I'm going to do.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